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만 20대 이하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금리 상황 속 다중채무로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용퇴를 결정했습니다. 이 KB금융그룹은 9년 만에 세대교체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기업 SNS 활동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일방적인 계획 변경을 통보받은 협력사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 1, 2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는 요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만 20대 이하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부터 갚아야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민세원 기자입니다.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만 20대 이하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0.44%까지 올랐습니다. 1년 새 2배 넘게 급등한 건데 나머지 30, 40, 50, 60대 연체율과 비교해도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20대 이하 주담대 잔액 규모도 같은 시점 34조 2,500억 원으로 5년 새 2.54배 뛰었습니다. 청년들이 대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담보대출 중 전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이 64.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청년 전월세 대출 정책금융상품이 도입돼 대출 문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해당 상품 취급 대상의 무소득자 등 경제 기반이 불안정한 청년들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청년 전월세 대출 중 60% 이상을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의 19세 이하 주담대 연체율은 무려 27%까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도 소득 기반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대출을 우려하며 무분별한 대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체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소득이 낮으면은 대출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진짜 20대를 도와주는 방법이냐.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낫겠죠. 고금리 상황 속 취약 청년들의 대출 부실은 다중채무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청년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9년간 KB금융그룹을 진두지휘했던 윤종규 회장이 연임에 나서지 않고 바통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윤 회장의 용퇴 결정에 내일 추려지는 숏리스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KB금융을 이끌었던 윤종규 회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했습니다. 윤 회장은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KB금융에 바통을 넘길 때가 됐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 있는 분이 후임 회장에 선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회장은 이번 임기인 11월 20일까지만 지휘를 맡게 됩니다. 윤 회장의 용퇴로 KB금융은 9년 만에 세대교체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신임 회장 후보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1차 숏리스트에는 윤 회장을 제외한 상위 후보자 6명이 결정됩니다. 오는 29일 2차 숏리스트 3명이 추려지고 9월 8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 1인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자가 자격검증을 통과하면 오는 11월 20일에 열리는 주총을 통해 새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내부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3인은 양종희, 허인, 이동철 부회장입니다. 이들은 모두 1961년 동갑내기로 개인고객 자산관리 부문장과 글로벌 보험 부문장, 디지털 정보기술 부문장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인 박정림 KB증권 대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도 롱리스트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후보로는 전문기관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거론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처 장관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 회장은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인수합병 등을 통해 리딩 금융그룹에 이르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윤 회장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가 KB 지배구조의 틀을 만든 만큼 미래의 CEO에게도 좋은 전통으로 남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올 초 대행사를 선정하며 기업 SNS 활동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아파트 붕괴 사고 이슈가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섣부른 대중과의 소통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계획 변경을 통보받은 협력사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년에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기업 SNS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SNS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대행사 입찰을 진행해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절반 가까이 지나간 현재까지 선정사에 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행사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입찰 진행 뒤 구도로 선정됐다고 알린 뒤 계약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대행사 측은 계약서 작성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했는데 현산 측은 지난 2월 말 돌연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행사를 더욱 피말리게 한 건 어렵지만 힘써보겠다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대행사는 지난 몇 개월간 계약서만 기다리며 해당 프로젝트로 채용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불했고 일감을 기다리던 해당 직원들 중 절반이 최근 퇴사했습니다. 대행사 관계자는 대표 교체 후 정책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는 게 현산 측의 설명이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현상 관계자는 SNS 중단 이유에 대해 ESG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협력사에 대한 배려는 ESG 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긴지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달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하청업체 53곳에 하도급 대금 지원 및 지연이자를 주지하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도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전기요금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성낙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에어컨 등 비교적 전력 소비가 많은 냉방기기를 평소보다 더 많이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 2분기도 연속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만큼 올여름 냉방비 고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기준 4인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427kWh. 현재 전기요금 테이블을 바탕으로 한 달치를 계산하면 약 8만 원이 나옵니다. 폭염을 피하려다 폭탄 요금을 맞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누진세의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기는 더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더 비싸진다는 점을 감안해 구간별 단가를 알고 효율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1구간에서 킬로와트시당 120원, 2구간에서 킬로와트시당 214.6원, 3구간에서 킬로와트시당 307.3원이 부과됩니다. 가전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고
제품 특성에 맞게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는 등 가동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기기를 구매하기 전엔 에너지 효율 등급을 살펴보고 정부의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8월 무역 수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수입 가격도 올라 무역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무역 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8월 무역 수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70달러 선을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7월 둘째 주 80달러 선을 돌파해 계속 오르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4일 1배럴당 두바이유 87.23달러, 브렌트유 86.24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2.82달러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에 나서고 나이지리아 원유 수출 터미널이 가동에 차질을 빚으며 80달러 선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분간 유가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8월 무역 수지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무역 수지 흑자는 에너지 수입의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였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수입 가격도 올라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대중 수출이나 반도체 수출 증가가 더뎌 8월 무역 수지 흑자폭이 더뎌지거나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망한 품목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방위산업체, 원전, K 컨텐츠,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이죠. 전문가들은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KT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영 공백 상황에서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B2B 사업의 성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앞으로 KT를 이끌 신임 대표이사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KT가 오늘 2분기 매출액 6조 5,475억 원, 영업이익 5,761억 원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3.7%, 25.5% 성장한 수치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4.2% 급증했습니다. KT는 지난 1분기 경기 침체에 따라 계열사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22.4% 급감한 바 있습니다. 2분기에는 B2B 사업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 B2C 부문도 미디어, 모바일 플랫폼 등의 사업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룹사 중에선 KT 에스테이트의 실적이 돋보였습니다. 호텔 사업 회복세와 아파트 분양 사업 호조로 2분기 매출액 97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8.8% 성장했습니다. 김영진 KT 전무는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B2C와 B2B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KT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의 성장성을 증명했다며 신임 CEO 후보자 확정으로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경영체제 속에서 실적 개선을 이어가며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T 이사회는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KT 노조는 오늘 김 내정자는 선임 즉시 조직을 안정시키고 경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단기 성과에 연연해 무리한 구조조정을 펼치거나 무분별한 외부 인사 영입에 의한 조직 운영으로 경영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T는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섭 후보자를 차기 대표로 최종 선임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속절없이 추락하던 빅테크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종목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리는데요. 증권가가 선택한 네이버가 국민주라는 수식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4.9% 오른 23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2자리를 되찾은 겁니다. 카카오도 1.7% 오르며 한동안 바닥 없이 빠지던 성장주의 주가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성장주의 귀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에 AI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가파른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의 선택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으며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고 증권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더 싸고 그리고 해외 사업 쪽에서 포텐이 좀 더 크고 카카오보다 시총은 비슷한데 실적은 한 두세 배 더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네이버는 실적과 성장 기대감 모두 충족한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증권가의 시선은 24일 공개될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글로벌 X로 향합니다. 전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면 신규 수익 창출에 기회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성장 스토리 가시화를 통한 재평가가 시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이버 플랫폼 안에는 검색뿐만 아니라 쇼핑도 있고 웹툰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AI가 많이 좀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좀 더 좋지 않을까. 반면 카카오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은 회의적입니다. 증권가는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신제품 먹태깡이 연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소폭 늘렸지만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심은 먹태깡 인기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생산 라인 증설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출시 한 달 반이 되어가는 농심 신제품 먹태깡이 여전히 품절 대란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먹태깡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포구에서 GS25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먹태깡 발주가 어려운 상태라며 지난주 4개 물량이 겨우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판매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지만 농심은 생산 라인 증설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먹태깡 전용으로 라인을 증설하고 이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 내에서 먹태깡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양을 늘려서 늘어나는 수요에 좀 공급을 맞추고자 합니다. 생산 라인 증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후 인기가 잦아들면 실패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계획된 품절 마케팅이란 주장도 제기되지만 일희일비하듯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혜태제과 허니버터칩은 2014년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공장 증설을 결정했지만 신공장 완공 후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출시한 팔도 꼬꼬면도 출시 첫 해에 큰 인기를 얻어 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했지만 이후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통상 아는 맛을 선호하는 스낵 시장에서 신제품의 초반 인기가 장기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은 점도 생산 라인 증설을 신중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매출 상위 20위 중 18개의 제품들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출시된 제품들입니다. 한편 농심은 지난달 부산과 아산 공장에서 먹태깡 생산량을 30% 늘렸으며 8월 중순부터는 추가로 15%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CJ제일제당이 2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코로나 호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실적에는 못 미쳤지만 K푸드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식품 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며 1분기 대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은 오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4,233억 원, 2,35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 31.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2.1%, 36.3% 증가하며 실적 반등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K푸드 글로벌 전략 제품을 기반으로 추진된 지속적인 해외 사업 확대가 1분기 부진을 만회한 동력으로 꼽힙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부터 호주 최대 대형마트 체인인 울워스의 천여 개 매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미국 캔자스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냉동 피자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미국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북미 지역에서는 만두, 피자 등 주요 품목의 매출이 13% 늘었고 만두는 시장 점유율 49%를 기록하며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피자 브랜드인 슈완스의 레드바로는 네슬레의 디조르노를 제치고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사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알짜 회사로 분류되던 중국 자회사 지상주의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비비고 브랜드 중심의 K푸드 사업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간편식 제품의 판매가 늘며 1분기 감소했던 국내 식품산업 매출 역시 성장세로 전환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내 가공식품 수요의 긍정적 시그널이 확인됐으며 하반기에는 식품 판매량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반도체 경기 부진 완화로 올해 상반기 하강했던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 반등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하순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방류 시점은 18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뒤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건설과 사만기업 등 시공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폭염과 열악한 시설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등 기업들이 물품과 시설 지원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고 오후 한때 내륙에는 소나기가, 동풍에 영향을 받는 영동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폭염이 이어집니다. 서울이 35도, 청주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은 폭염이 주춤하면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찜통더위가 계속됩니다. 낮에 광주 37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제6호 태풍 카누는 강의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대구 육상으로 진입하겠고 이후 그대로 내륙을 북진해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소멸하겠습니다. 이르면 모레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